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미론 중에서 네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가브리오토를 사랑하는 안드레 우올라는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가브리오토에게 들려줍니다. 가브리오토도 그녀에게 자기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갑자기 그녀의 품에서 죽습니다. 안드레 우올라는 하녀와 함께 가브리오토의 집으로 시신을 운반해 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행정관에게 끌려갑니다. 안드레 우올라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행정관은 그녀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 우올라는 행정관을 물리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그녀의 무죄를 밝히고 석방시킵니다. 안드레 우올라는 세상에 더 이상 머물기를 거부하고 수녀가 됩니다. 필로메나의 이야기는 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래가 불리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유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왕은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을 듣고는 팜필로에게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팜필로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에서 꿈에 대해 들으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소재가 떠오르네요. 제 이야기에는 두 가지 꿈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꿈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리사베타의 꿈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꿈에 본 것들을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상 말입니다만 여러분, 꿈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흔히 마주치는 열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는 사람에게는 자면서도 모르게 사실처럼 나타납니다만 막상 잠에서 깨고 보면 어떤 것은 사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증명되기도 하죠. 신곡 천국편 33곡 58에서 60행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면서 뭔가 보는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 그 열정은 자국으로 남고 나머지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듯이. 그러나 어쨌든 많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꿈에서 본 것을 눈을 뜨고 본 것들을 대하듯 그대로 믿고서 그 꿈이 두려운 것이냐 바라던 것이냐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꿈이 위험을 예고할 때가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반드시 진실인 것도 아니고 매번 허위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이 언제나 진실이 아니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또 꿈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는 것은 앞서 필로메나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도 드러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이야기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따라서 바르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한 계획과 반대되는 꿈을 꾸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때문에 선한 계획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악하고 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호의적인 꿈을 꾸고 자신에게 보이는 2차적인 징후가 용기를 준다고 해도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반대의 꿈은 전적으로 믿어도 좋겠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옛날에 프레시아라는 도시에 네그로 다 폰테카라로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폰테카라로라는 성은 폰테카랄리 가문을 변형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폰테카랄리 가문은 브레시아에 터를 두었지만
피렌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마페오 폰테 카랄리는 1341년에 피사와의 전쟁에서 피렌체 군대를 지휘했고 1342년에는 피사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라의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미혼인 젊은 딸 안드레 오올라는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딸이 어찌어찌하다 이웃에 사는 가브리오토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예의가 바르기로 칭찬이 자자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죠.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중세적 사랑의 표준을 반영합니다. 첫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날 세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날 두 번째 이야기,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날 일곱 번째 이야기, 일곱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 등을 참조하세요. 하녀의 도움과 활약에 힘입어 여러 가지로 애쓴 결과 안드레 오올라는 가브리오토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렸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틈만 나면 서로를 즐거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도 그들의 즐거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고 그들은 비밀리에 남편과 부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만남을 지속하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 처녀의 꿈에 정원에 있는 가브리오토와 그의 품에 안겨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가브리오토의 몸에서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음침하고 무서운 것이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녀가 죽을 힘을 다해 버텼지만 그 형체는 그녀의 품에서 청년을 억지로 떼어내 데려가더니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둘 다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그래도 꿈에서 본 것이 사뭇 무섭기만 했죠. 이 때문에 다음날 밤 가브리오토가 오려고 하는 것도 최대한 막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굳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쓸데없이 의심을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 다음날 밤에 정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한아름 꺾어 들고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정원의 아름다운 분수 곁에 가브리오토와 함께 앉았죠.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장미 모티프가 시작이 됩니다. 고대와 중세에 널리 확산된 상징체계에 따르면 흰 장미와 붉은 장미는 순수한 사랑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문득 가브리오토가 어찌하여 그 전날에 자기가 만나러 오는 걸 피했는지 그 이유를 안드레 오올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드레 오올라는 전날 밤에 꿈에서 본 내용을 가브리오토에게 이야기해 주고는 두려워서 그랬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가브리오토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꿈이란 과식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 꾸는 것이며 따라서 꿈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언제나 허위로 판명되지 않더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꿈을 조심하고자 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거요. 당신처럼 나 역시 그날 밤에 꿈을 꾸었으니 말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숲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소.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암사슴을 한 마리 잡았지요. 눈보다도 더 희게 보이던 그 녀석은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소. 어쨌든 나는 그 녀석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기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녀석의 목에다 금목걸이를 채우고 금사슬을 달아서 손에 꼭 잡고 있었던 것 같소.
목걸이와 사슬의 황금색은 아마도 오비디우스에서 시작되었을 사랑의 중세적 상징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서 쉬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수처럼 시커먼 보기에도 굶주린 듯하고 참 사나워 보이는 사냥개가 나타나 내 쪽으로 오는 것이었소. 신곡 지옥편에서 자살자들의 숲에 등장하는 이미지, 숲에는 검은 암캐들이 득실거렸다. 암캐들은 목줄에서 풀려난 사냥개들처럼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다. 13곡 124에서 126행 이나 우골리노 백작의 꿈에 나타나는 모습, 마르고 날쌘 암캐들 33곡 28에서 36행 등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그놈에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놈이 내 왼쪽 가슴에 주둥이를 들이대는 듯 하더니 이내 심장까지 관통해 그걸 물어 뜯어서 갖고 도망을 쳤으니 말이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게 고통스러워 잠에서 깨어났소. 그리고 그 즉시 손으로 가슴을 더듬어 보았으나 아무 일도 없었소. 그러고 나니 그렇게 허둥댔던 나 자신에게 웃음이 나오더이다. 이런 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런 꿈만 아니라 더 무서운 꿈도 여러 번 꾸어봤으나 그로 인해 세상 일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게 영향을 준 것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러니 꿈 따위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좋은 시간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꿈 때문에 떨고 있던 처녀는 이런 얘기를 듣자 무서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오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겨우겨우 무서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의 품에서 애무를 받으며 기분을 바꿔보려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꺼림직해 자기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보고 또 보는가 하면 어디선가 검은 물체라도 튀어나올지 않을까 하여 정원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브리오토가 한숨을 크게 내뱉고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사랑아, 날 좀 도와줘. 죽을 것만 같아. 그러더니 바닥의 잔디 위로 힘없이 나동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처녀는 쓰러진 그를 무릎으로 받쳐 끌어안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래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가브리오토는 대답도 못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 몹시 헐떡이다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금방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대로 자신보다 더 남자를 사랑했던 처녀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통하게 울며 헛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몸 전체를 더듬어 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은지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죠. 그러다 여전히 눈물을 쏟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잘 알던 하녀를 찾아가 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둘은 함께 가브리오토의 죽은 얼굴 위로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이분을 데려가신 이상 나도 더 이상은 살 생각이 없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나의 명예와 우리가 맺어온 은밀한 사랑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관대한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도 묻어주어야겠고. 이에 하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죽으려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그분을 잃었다고 여기서 죽으신다면 저 세상에서도 그분을 잃게 될 겁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고 말 텐데. 단테는 자살한 사람을 자신에 대한 폭력과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지옥의 7번째 구역에 배치합니다. 신곡 지옥편 13곡을 참조하세요. 그곳은 분명히 그분의 영혼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분은 선한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기운을 내시고 기도를 드리든가 뭔가 다른 선한 일을 하셔서 그분의 영혼을 도울 방도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매장하는 문제로 말하면 여기 이 정원이 제일 나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분이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게 싫으시면 정원 밖에 내놓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누군가 발견할 것이고 집으로 옮겨가서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도록 해줄 겁니다. 처녀는 마음이 비탄으로 가득하여 계속해서 눈물을 뿌리면서도 하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리도 사랑하여 내 남편으로 여기던 이 자상한 분을 버리시다니. 그런 분을 어떻게 개처럼 묻어버리거나 길바닥에 내버려둘 수가 있단 말이냐. 나의 눈물을 받으셨으니 그만큼 친척들의 눈물도 받으시게 해야겠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구나. 처녀는 곧바로 괴짝 속에 간직했던 명주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당시 명주는 아주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넓게 펴고 가브리오토의 시신을 그 위에 누인 뒤 머리를 베개로 받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기고 입을 닫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 다발을 얹어주고 주위에는 장미를 뿌려준 다음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분의 집 입구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와 내가 이렇게 꾸며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옮겨서 그 집 앞에 갖다 놓기로 하자. 이제 곧 날이 셀 테니 사람들이 발견하고 안으로 들일 거야. 이렇게 해도 그쪽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내 품에 안겨 죽었으니 그게 하나의 행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시 남자의 시신을 끌어안고 얼굴에 눈물을 철철 쏟아내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이 터왔고 하녀가 달래고 달랜 끝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가브리오토와 결혼하며 받았던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남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오님이여, 당신의 영혼이 지금 나의 눈을 본다면, 그리고 육체를 떠난 뒤에도 느끼고 알아보실 수 있다면 살아생전 그토록 사랑하셨던 여자의 마지막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정신을 잃고 시신 위에 쓰러졌어요. 얼마가 지나 정신을 차린 처녀는 하녀와 함께 명주 보자기에 싼 시신을 들고 정원에서 나가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 하필이면 우연히 다른 사건 때문에 지나가던 경찰들의 눈에 띄어 시신과 함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살기보다는 죽는 것을 더 바랐던 안드레올라는 경찰임을 알아보고 결연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당장 당신들과 함께 행정관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반항하지 않을 테니 내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마세요. 또 나한테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 시신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처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브리오토의 시신과 함께 행정관의 관저로 갔습니다. 행정관은 보고를 받고 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처녀를 거실로 불러 일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불러 동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살해된 것은 아닌지 진단해 보도록 했죠. 모두가 타살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옆에 생긴 종기가 파열되어 그로 인해 호흡 곤란이 일어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보고를 들은 행정관은 그래도 처녀에게 조금이나마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해주겠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자기 기분을 좀 맞춰주면 석방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거드럭거리는 말들이 먹혀들지 않자 예의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폭력으로 그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오올라는 몹시 화를 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욕설을 퍼붓고 당당하게 행정관을 밀쳐내면서 격렬하게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날이 밝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네그로 씨는 죽을 만큼 슬퍼하며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행정관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에게서 일의 전말을 전해 듣고는 딸을 돌려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행정관은 안드레 오올라에게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처녀의 꿋꿋함을 칭찬하고 이어 그에 맞게 자기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한술 떠서 그것으로 처녀가 아주 훌륭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두 사람만 괜찮다면 남편이 천한 출신이었던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안드레 오올라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안드레 오올라는 아버지 곁으로 가 그 앞에 몸을 던지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들어서 아실 테니 저의 뜨거운 사랑이나 불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 저의 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버지 몰래 남편으로 맞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적이 아닌 딸로서 죽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발치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네그로 씨는 이제 늙은 데다 천성이 온화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 딸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내 의견에 따라 걸맞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였다면 내가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역시 내게는 큰 기쁨이 틀림없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감추어 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더욱이 내가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너를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해주었을 일, 그러니까 내 사위로서의 명예를 차려서 장례를 치러주도록 하마. 이렇게 말하고 아들과 친지들을 향해 가브리오토를 위해서 성대하고 정중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소문을 들은 청년의 친척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도 거의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명주 보자기에 쌓인 가브리오토의 시신은 장미꽃들과 함께 저택에 안뜰에 놓였고 안드레 오올라와 그의 친지들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도시의 거의 모든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신은 서민이 아니라 귀족의 예우를 받으며 저택 밖으로 실려나가 신분이 높은 시민들이 짊어진 가운데 최고의 명예로 묘지까지 운반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행정관이 다시 청혼을 해왔고 네그로 씨는 이를 딸에게 전했으나 처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고 딸은 경건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에 하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고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네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